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고을제 채취법 있죠. 고을제는 모래 자갈을 말하고 채취는 강가나 바닷가 쪽에서 채취하죠. 그리고 이 관련된 법이 고을제 채취법인데 이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 대상은 고을제 채취 허가받은 자다는 거죠. 이 허가받은 자가 바로 그 고을제 채취를 하는 사장이겠죠. 사장. 근데 이 사장이 혼자 일은 하지 않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둘 텐데요. 마지막 줄 보시면 이 행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 사람도 똑같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자들은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 밑에 2번, 3번, 4번이 지입제입니다. 지입제. 여기 지입제 나와 있죠? 여기 지입제죠? 그 4번 판례도 보시면 여기 5번째 줄에 지입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4번 판례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 차주의 도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될까? 된다는 겁니다. 적극이란 말은 된다는 거죠. 둘 다 처벌된다 이 뜻인데 그럼 지입제가 뭔지 좀 볼까요? 자, 노트 펴볼게요. 자, 여기 노트 나와 있죠. 여기 차주가 있습니다. 여기 회사가 있고요. 차주란 말은 차의 주인이다. 차주, 차 주인, 차주입니다. 자, 이 차주가 트럭 한 대를 뽑았어요. 자, 트럭 한 대를 뽑았는데 차량만 뽑았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혼자 영업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차를 내가 뽑았지만 이 회사에 차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입입니다. 가질 지자, 들어갈 입자, 지입 아시겠죠? 그래서 명의상으로는 회사 명의로 두고 차량은 내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법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도로법도 양벌 규정을 두고 있겠죠? 벌칙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양벌 규정이 있는데 이 양벌 규정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던 직접 당사자인 차주 처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이 회사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금 딱지 날라가거나 뭐 과태료 처분 날라가거나 할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4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그 회사만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차주는 여기 밑에 차주는 도로법에서 정한 기타 종업원에 해당된다는 말은 이 차주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자, 올라가 보시면 2번이 그 얘기죠. 여기 차주 동그라미, 회사 동그라미. 그쵸? 3번도 지입인데요. 3번은 약간 사실관계 달라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차주가 있죠? 차주가 있고 여기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 차주가 차를 뽑았다 했죠? 그리고 회사의 명의로 등록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 차주가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기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 트럭을 이제 운행하는데요. 운행하다가 이제 기사가 운행하겠죠. 운행하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합니다. 이 도로법에 벌칙 조항이 있다 했죠. 그렇죠? 여기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양벌 규정에 따랐을 때는 이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던 직접 당사자인 이 기사를 처벌합니다. 왜? 벌칙 조항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처벌합니다. 문제는 양벌 규정이니까 이 사람 외에 또 한 명을 처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주를 처벌하겠습니까? 회사를 처벌하겠습니까? 명의 누구 명이라고? 그렇죠. 회사 명이라 그랬어요. 차주가 아니다. 이거 됐나요? 그 뜻입니다. 자, 교재 가볼게요.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 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 처벌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회사가 처벌된다. 회사가. 차주가 아니고. 됐어요. 자, 다음 판례. 자,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청소년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고용한 당사자가 누구죠? 종업원이죠. 처벌되고요. 그를 고용했던 업주 처벌됩니다. 둘 다 처벌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랐을 때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 그 다음 행위자 둘 다 처벌된다. 폐기물 관리법 67조에 따랐을 때 마지막 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이겠죠? 그 사람 종업원이겠지. 이 사람 처벌 규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고용한 업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랐을 때 마지막에 행위자 처벌되죠? 그를 고용한 건설시공자 처벌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랐을 때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 업무에 관해서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대리인 처벌되고요. 그를 고용한 개인 처벌되고요. 자, 대표이사는 회사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체납했을 때에는 당연히 대표자 처벌됩니다. 그렇죠? 다음 민법성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법 위반 행위의 양벌 중에 따랐을 때 처벌됩니다. 자, 이건 중요한 판례입니다. 12번 체크하시고 13번 체크하시고. 자,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했어요. 근데 그 고용된 약사의 명의를 빌렸어요. 그래서 그 약사 명의로 약국을 등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영업 약사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에 그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노트 가보시면 저희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림이. 자, 잘 보세요.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약사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의를 빌려요. 명의를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국을 이제 하나 차린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약국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약국, 여기 약국, 이렇게. 자,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걸 X 하시고 이걸 X 하세요. 여기 있는 그림을 X 하시고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고용 이렇게 바꾸세요. 됐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 경영자 약사가 다른 지역에서 이 약국을 하나 차린 거예요. 누구 명의를 가지고? 이 을약사 명의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차렸고 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병을 고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사 아닌 자가 약을 팔다가 걸린 거예요. 약사법 위반죄로. 그러면 약사법에도 양벌조항이 있겠죠?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있을 때 당연히 약사가 약을 팔아야지 어떻게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파냐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처벌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명의를 빌려준 자가 처벌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 경영자인 갑이 처벌될 것이냐. 누가 처벌될 것 같아요? 명의를 빌려준 자입니까? 아니면 명의를 빌려받아서 돈 많은 이 물주 이 사람을 처벌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약국을 여러 개 차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벌칙조항에 따랐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자가 아닌 실질 경영자인 갑이 처벌받는다. 이것을 잘 봐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림을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벌 규정의 형사 책임은 실질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잘 봐두시고 요거 색깔 칠하세요. 명의상의 약사하면 틀려요. 됐죠? 자, 다음. 자, 그 밑에 판례 출제가 잘 되는데 여기서 일단 끊어보세요. 끊어보시고 자, 노트 펴보세요. 자,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뭐 시, 군, 구, 그쵸? 말합니다. 이 지자체는 그 지자체마다 청소차 운전을 하죠? 그쵸? 청소차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청소차 운전하는 기사를 고용하죠? 기능직 공무원 뽑잖아요. 그쵸? 이 기능직 공무원인 기사가 이 청소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법에도 벌칙조항이 있다 했죠? 그쵸? 이 벌칙조항에 따랐을 때 기사 아저씨 처벌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 양벌 규정이 있다 했는데 양벌 규정에 근거해서 이 기사를 고용한 지자체 처벌됩니까? 처벌된다는 거예요. 둘 다 처벌된다. 그쵸? 자, 이때 청소차 운전은
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사무이고 자치 사무야. 고유 사무,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처벌이 됩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사례입니다. 지자체가 기사를 고용했는데요. 이 기사가 하는 일이 청소차 운전이 아니고 항만순찰을 하던 중에 이 기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합니다. 이 자동차관리법에도 벌칙조항이 있겠죠. 양불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운전자인 기사 처벌하겠죠? 처벌합니다. 처벌하는데 이때 이 기사가 한 일이 항만순찰이잖아요. 항만순찰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위임해준 사무야. 국가가 위임해준 사무. 국가가 여기 국가 있겠죠? 국가가 있을 거예요.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해준 사무입니다. 위임해준 사무. 뭐 인천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쵸? 이런 해당 지자체에 국가가 위임해준 사무. 원래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해당 지자체에 위임해준 사무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기사 아저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두 가지 판례 비교하시면 돼요. 자, 교재 와보세요. 그래서 여기 고유 사무 동그라미. 자, 빨간색으로 고유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청소차입니다. 동그라미. 운전을 한다 했을 때 여기 해당 지자체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여기 지자체 동그라미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색깔 칠할게요. 여기 고유 색깔, 청소차 색깔. 자, 반대로 자 밑에 1번 체크하시고 여기는 지정 항만순찰이죠. 세모 쳐보세요. 여기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줄 보시면 기관임 사무야. 기관임 사무. 일때는 해당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3번도 체크하세요. 전년도에 출제가 잘 되었던 판례예요. 자, 양벌 규정은 법인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법인을 처벌하는 거.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관리상의 감독주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 때문에 법인을 처벌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이전 세무 쳐보세요.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법인에게는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연인만 처벌될 뿐이지 법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 이전 색깔 됐고 자, 그 위에 거 볼까요? 법인이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이죠?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요게 이제 그 예시로 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여기에 고용된 사람이죠. 검은색으로 고용된 사람 세무 치시고 그게 총회 건설부장인데 세무 치시고 이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처벌될 수 있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은 처벌될 수가 없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모를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봐두세요. 자, 4번 체크. 4번은 최신 판례예요. 뜨끈뜨끈해요. 최신 판례인데 경찰 공무원 얘기 나와 있잖아요. 킥스 얘기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거론되기 때문에 경찰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 규정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느냐 소극이란 말은 X 그 말이거든.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법인이나 개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공공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꺽쇠 1번보다는 꺽쇠 2번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꺽쇠 2번. 자,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킥스에 접속하여 채무자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되었는데
여기 경찰청, 그치? 경찰청이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경찰청 밑줄 그으시고 X. 경찰청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쵸? 경찰청 당연히 처벌되지 않겠고요. 여기에 소속된 이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 경찰 공무원이죠? 경찰 공무원 역시,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그 외에 관련된 좀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전부 체크, 체크, 체크. 그 다음도 체크. 다 출제가 잘 돼요. 자, 보시면 회사 합병이 있죠? 그쵸? 합병이 되면 포괄승계돼요. 포괄승계. 포괄승계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회사로서는 합병, 사람으로 치면 사망. 엄마 아빠가 사망하시면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은 자식들에게 포괄 승계되잖아요. 그쵸? 뭐 재산은 그렇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죄 지은 거 있죠? 그것이 자식들에게 상속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재산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일반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 책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지은 죄값은 자식에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합병이 있을 때 여기 지던 형사 책임은, 그치? 형사 책임 세무쳐 볼게요. 이것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받은 책임이라 하더라도 승계되지 않는다. 받으시고. 그 다음 법인의 직원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는다 했을 때 요 자수감경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요 자수감경은 일신 전속성 성질을 띈다는 것을 우리 형법 총론 저 끝에서 배우기도 하고 형소법에서도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여기 법인의 이사, 요 이사나 기타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자수하면 족한 것이지 굳이 밑에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사 등이 자수했을 때 한해서만 이 자수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했다 해서 이사까지 저절로 자수 감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 다음 자 여기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장량감경을 하고 그 다음에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까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징역 벌금형만 있다면 좀 모를까? 이게 징역형 때문에 그래요. 징역형 때문에. 징역형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징역형을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그 형벌능력 인정할 때 벌금형에 대해서 형벌능력 인정한다 했지 징역형에 대해서 형벌능력 인정한단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징역형이라는 말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까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여기 친고죄 나왔네요. 친고죄 여기 고발 나와 있죠. 고발 나와 있어요. 형사법에서 배우는데요. 자 여기 친고죄의 경우에는 무슨 게 있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친고죄의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으면 그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고소효력이 저절로 미칩니다. 저절로 미친다고. 그게 고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따라서 이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까지는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별도 고소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저절로 미치니까. 그런 얘기고요. 자, 고발의 경우에는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고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형사법에서 배우죠? 그렇죠?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고발의 구비 여부는 행위자인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논합니다. 이런 것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두 개 판례는 형소법에서도 출제가 잘 돼요. 두 가지는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꼭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법인 처벌의 근거를 보도록 합니다. 노트를 펴볼까요? 우리 전 시간에 여기까지 봤죠. 부정설, 긍정설, 양벌 규정까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뭘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처벌 근거를 볼 거예요. 자,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은 처벌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개의 견해가 있는데 무과실 책임설이 있고 과실 책임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실 책임설의 경우에 종류가 좀 많아요. 순과실설, 과실추정설, 의제설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과실 책임설이다. 이게 헌재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설을 취했었는데 이 대법원도 오늘날에는 이 과실 책임설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실 책임설 견해에서 입장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 과실 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 여기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 거 볼까요? 여기 밑에 거 볼게요. 이 업무주가 이 기사를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했죠. 근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 실제 행위자인 이 사람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업무주가 처벌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 업무주가 밑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때 선임 감독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못했기 때문에 즉 이걸 다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사고 쳤다고 했을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사장도 이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때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임 감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의 자기 책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보시면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근거. 요 과실 책임설 입장에서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필요 없고요. 옛날인데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헌재 판례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헌재 판례는 똑같이 과실 책임설을 했어요. 그랬었다가 이 대법원도 오늘날의 경우에는 이 과실 책임설로 많이 넘어왔어요. 됐어요? 됐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헌재 밑줄 그시고요. 선임감독 책임 밑줄 그시고요. 빨간색으로 자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것은 굳이 이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입니다. 여기 1번 체크하시고 자,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독립 나와야지 독립하여지는 자기 책임 즉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이게 자기 책임인 거예요. 선임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는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됐어요. 자,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도 가보시면 여기 과실 책임설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선임감독 나와 있죠. 여기 선임감독 나와 있죠. 자,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래요. 따라서 선임감독상의 책임도 없을 때에는 처벌하면 돼, 안 돼? 처벌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처벌하게 되면 책임지기 원칙에 반한다는 거지. 이 얘기는 과실 책임설을 취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선임감독 나와 있죠? 독립 나와 있죠? 종속하면 틀린다 했어요. 따라서 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독립해서 지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왜? 내 스스로가 지는 자기 책임이니까. 여기도 감독 태만이란 말은 과실 책임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기 책임 나와 있죠? 상당한 주의나 관리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그쵸? 그래서 1번부터 6번, 5번까지가 전부 다 과실 책임서를 입장 취한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판례의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무과실 책임서는 옛날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감독 의무를 다했다든지 위반 사실을 알든 몰랐든 이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무과실 책임서를 취했다는 그 옛날 판례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거의 이 판례에는 나오지 않고 밑에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밑에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역꺽쇠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역꺽쇠는 뭐냐면 동기가 뭔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 영업의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즉 동기가 뭔지는 상관없이 영업주는 그 감독 혜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은 여기 감독 혜택란 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여기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말하고 있는 과실 책임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굳이 묻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올라가 봐. 이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문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경영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배급업자로서 영화사 직원을입니다. 그쵸? 이 갑경의 극장이고요. 자, 수익금 분배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관람 객수를 확인하던 중에 이 담당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 영화사 직원이죠. 영화사 직원. 직원이 이 사람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치? 자, 그러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갑경영의 극장이라 했죠. 요 갑이 형사 책임을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 선임 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지 못했을지는 자기 책임이라고. 그치? 자, 여기서 동기가 뭔데? 동기가. 왜 영화사 직원 을은 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을까? 자기네 배급사의 그 영화의 관람 객수를 늘리기 위한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동기가 이 갑경영의 극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걸리게 되면 미성년자 출입시켰기 때문에 19세 관람 금지인데 19세 이하 관람 금지 영화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벌금을 받는다는 걸 이 갑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갑에게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 출입시킴으로 인해서 이 영화 작품에 대한 관람 객수는 올라가잖아요. 관람 객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갑경영은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기가 영업주의 영업에는 이로운 행위가 아니죠. 자기네 영화사에는 이로운 행위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동기가 뭐든지 간에 영업주 갑은 뭐다? 감독 혜택에 대한 책임을 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혜택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태만했다는 거죠. 과실 책임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역꺽쇠 1번이 출제가 많이 되지만 이 동기란 말도 출제가 간혹 되었기 때문에 문제집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행위 객체 가볼게요. 자, 행위 객체는 공격의 객체를 말합니다. 살인죄에서 사람, 상해죄에서 신체, 절도죄의 재물 등을 말해요. 이 객체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돼요. 나중에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저 뒤에 고의 파트에서 이 부분 자세히 배웁니다. 이 책 한번 해보세요.
자, 범죄 중에는 행위 객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퇴거불응죄라든지 다중불례산죄 같은 경우 등은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야 될 것이 이제 보호객체인데요. 보호객체는 보호법익을 말해요. 살인죄에서는 생명을 말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말하고, 절도죄는 소유권을 말해요. 그래서 요 보호법익 요 예하고 여기 행위 객체의 예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공부가 많이 된 수험생 같은 부분은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초보자일 때는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각각 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울까요? 그러면요. 지우고요. 여기서는 1번 체크하라 그랬고 여기서는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이 보호법익은 가치적 관념적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법률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 행위 객체는 보통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고증 요건 요소가 아니고 따라서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 것은 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호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는 거지. 그쵸? 됐고, 이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그렇게 크게 3등분합니다. 자세한 것은 강론책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호법익은 전속적, 비전속적 이렇게 나누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